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의 여정을 따라가는 붓다술래, 붓다로드 시즌2 붓다술래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책에는 지금 78페이지 위대한 포기, 그래서 프라브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출가입니다. 출가를 서양에서는 위대한 포기라고 번역하고 우리는 출가라고 프라브라자라고 하는 인도말을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출가의 의미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출가 문제는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논점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집을 버리고 나가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현대에서는 좀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점, 그러니까 과거의 관점들을 불교는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라브라자 출가라고 하는 부분, 유성 출가상으로 있습니다. 부처님의 팔상도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생애를 8개로 이렇게 검주 구분을 했는데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 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 그 의미 부여를 어떤 꼭지로 할 거냐, 사람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인생을 어떻게 규정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 그거는 간다라야와 또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핵심이냐라는 논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미술화되면서, 그러니까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남아있는 걸로 보면 8개의 범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하필 8개냐. 인도는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4, 8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이제 불만인 게 여기에 출가상이 있어요. 유성 출가상. 그래서 성을 넘어서 출가한다. 이런 게 있는데 유성 출가상 다음에 설산수도상, 그 다음에 수화항마상 다음에 쌍림열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화항마상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는 게 수화항마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 다음에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45년이나 49년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범주 구분을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 안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있긴 있어. 나중에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급고독장자가 기수 급고독원, 그러니까는 기원정사를 뭘 이렇게 건립하고 이런 얘기들은 조금씩은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범주 구분을 저렇게 하는 게 비중이 많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각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장관들 임명하는 부처 있잖아요. 부처. 그 부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요즘 같으면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과학적인 게 뜨면 그런 쪽에 부처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가가 얼마나 중요하면 유성 출가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넣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출가와 관련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과 출가라고 하는 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탄생이다라고 하는 거가 당연히 뭐 그거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향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선택, 그게 이제 출가에 있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법대를 가는 거는 출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시험에 합격하든지 뭐 로스쿨을 통과해서 실제로 임용이 됐어. 그러면 그건 이제 거기에 그 결실을 맺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붓다에가에 있었던 깨달음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시작점이 출가이기 때문에 출가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부처님의 4대 명절 중에 출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열반, 돌아가신 거. 열반제일,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2가지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성도제일 12월 8일, 그 다음에 출가제일 2월 8일. 그래서 2월 초 8일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송광사,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요 그림들을 보여드릴 건데, 뭐 송광사 거는 제가 송광사 건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 송광사 팔상도에는 유성 출가상 대목에 뭐가 나오냐면 19세에 출가하고 라고 하는 기록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9세 출가설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19세 출가설이 동아시아 전통이었고 29세 출가설은 저 남방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9세하고 29세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19세에 출가했으면 자식이 없을 수 있는데 29세에 출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 안 그러면 무슨 뭐 자식이 있는데 어려요. 이렇게 나오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가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주의적인 거냐. 인도에서는 왜 문제가 안 됐는데 중국에서는 문제가 되냐. 인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한 20살 정도? 20살 그거 율장에 20살이라고 나오거든요. 20살 이하는 부모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20살을 기준으로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개인의 판단에 자유에 의한다.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결혼할 때 20살은 아니지만 결혼할 때 미성년이 결혼하면 부모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든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부모가 반대해도 그건 허가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그들이 가서 그냥 결혼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법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그거는 이제 율장에는 20살로 나와요. 근데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살하고 옛날 20살이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20살은 제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남자들이 17세에서 19세에 결혼했다니까. 그런데 20살이면 그건 성인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성인을 벌써 넘어선 상태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 20살이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중반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뭘 부모 허락을 받고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20살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뭐 결혼한 사람은 예외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10세 이하에도 12살인가 저 율장에 보면 12살인가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는 비구니도 있어. 왜? 걔는 12살에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성인 개념에는 20살 이상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하면 성인이라니까.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려도 꼬마 신랑이 있어. 그래도 결혼을 한 사람한테는 반말을 하지 않는 게 기본 어른들의 기본 룰입니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진짜 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복 많이 닦으셔야 돼. 이런 윷날이 예수제하고 이러면 꼬박꼬박 올리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룰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꼬마 신랑이라도 결혼한 상투튼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네라고 하지 야라고를 안 해.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복잡한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한 번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불교가 이런 거 잘 정리 안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나 관심 있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인생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출가 부분 부처님이 결혼도 했다 하고 결혼한 건 확실해요. 라우라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두 가지 설정이 나와요. 부처님은 결혼을 했고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랑 또 다른 문제. 결혼했다고 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해서는 이 라우라가 두 가지로 보인다.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출가 직전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출가 후에 태어났다. 이 두 가지로 보인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출가한다라고 하는 거를 가계를 계승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집안에 가계를 다 잇고 자유롭게 돼서 이제 쉽게 말해서 좀 풀어졌기 때문에 출가한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세손이었던 정조 때문이다. 이산 때문에 가능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고는 싶었지만 만약에 그 집안의 혈족이 끊어져 버리면 미쳤어도 죽이지 못했을 거다. 왜?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만들어내야 돼. 안 그러면 내 혈통이 끊어지잖아. 애가 좀 미쳤어도 이게 죽이는 게 맞나? 그리고 그거를 정조가 알아요. 나중에 정조는 머리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일조했다. 그거 너무 슬프지. 너무 부담일 것 같지 않아? 지금도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도 그럴 건데 그때 효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지. 애 낳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들 있잖아. 부담이지 않을까? 눈치를 안 주더라도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 많이 있었어요. 카이사르가 그거잖아. 우리 제왕절개에 엄마 배를 갈라서 나왔다며. 그러면 어머니는 꼬매고 있진 않았겠지. 당신이 그 시절에 나니까야 살도 빠지고 좋다야 이러면서 꼬매고 그러진 않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계를 계승하고 출가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계는 됐고 일단 내 답답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출가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건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동아시아는 가족 구성원이 개인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대나무 밭 가보셨어요? 대나무 밭? 대나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가 밑에서 이렇게 해서 뿌리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밭이 상당 부분이 한 나무예요. 몇 개의 나무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밑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 3,000개 뭐 섬이 있다 이러는데 그거 다 육지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떨어져서 그렇게만 올라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유교에서는 마치 저 대나무 밭의 대나무처럼 가족을 생각해.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예전에 모던 타임즈 그 영화 보면 그거 있는데 부품들이 다 연결돼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듯이 그게 가족들인 거야. 그래서 네가 빠지면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흐름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는 나중에 자식들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계가 계승이 돼야 되는데 그 흐름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출가에 대해서 동아시아는 비판적이었느냐? 그것은 시스템에 대한 반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시스템 체계 자체를 얘네가 무너뜨리려고 한다. 너가 별도야가 아니고 이건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뚜껑이 열리죠. 저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를 하면 동아시아에서는 혈족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좀 안 좋은 대나무야. 그러면 그 대나무 전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연좌죄지. 얼마 전까지 연좌죄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이런 때도 연좌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북한에 이렇게 좀 관계된 분이 있으면 뭐 취직이 안 되고, 그게 예전에 그 모래시계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자기는 아무 그게 없는, 나는 공무원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안에 빨간 줄 가신 분이 계셔. 그랬더니 나는 공무원에 응시도 못한대. 그게 부당하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나무 같은 상황이라면 한 나무에 병이 있다면 이거 전체를 알리는 게 맞아요. 이건 병든 나무거든. 그거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그건 업에 의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사회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도 직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업에 의해서 들어왔고 이 가족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장에 사표 낼 수 있듯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적인 관점. 그리고 저의 개인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 문화하고 불교 문화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개인주의, 이건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는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위아래 잘 맞춰야 되고, 이렇게. 개인주의는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출가해도 돼요.
그냥 출가해도 돼.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은 부모한테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부모가 참석을 안 했는데도 이것들이 결혼을 한다더라. 우리는 지금까지도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결혼은 혼사는 기울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객 스트레스도 있어요. 하객이 너무 조금 좀 창피한 거야. 그래서 하객을 대여하는 것도 있잖아. 우리는 아무리 혼사가 지금 뭐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 집안에서 진짜 그 체면하고 또 관련된 예전에는 뭐 부주 받아가지고 뭐 한다는데 지금 부주 받아도 밥값이나 되나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아 지금. 예. 해보면 다 알잖아. 그러니까 뭐 집을 사줘서 뭐 아이고 됐고요. 그래서 그 정년 앞두신 분이 그래도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내 있을 때 좀 저놈이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또 부모 마음이고 또 자식은 그렇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출가입니다. 출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것. 이쪽은 선택이 없어요. 유교에는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하고 지금 뭐 인도하고 비교하기는 그렇고 인도는 너무 머니까. 근데 서양하고 동양하고 비교할 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애를 키울 때 동아시아 사람들은 엄마가 식단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애가 어떤 건 싫어해. 그러면 엄마가 안 좋은 거 줬겠냐? 그러니까 뭐 완두콩, 당근 이런 거 애들이 싫어하거든. 그러면 애가 고른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먹으면 뭐 다 좋은 거 그치 발달할 때 좋은 거야 이렇게 딱 하면 그냥 먹죠. 그냥 먹죠.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키울 때 물어봅니다. 애들한테 너 이거 먹을래? 그리고 안 먹는다고 하는데 필요한 거면 설득을 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좋은 거니까 이건 해야 돼. 되게 재밌는 게 어린애한테도 그 설득을 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 우리는 그냥 부모가 결정하면 결정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건 진짜 재밌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차 같은 데 이렇게 가고 있으면 뭐 이렇게 음식 파는 게 있잖아요. 카트 지나갔잖아요. 그럼 뭐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음에 사줄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다음에 사준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느낌을 철저하게 압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어른이 말하는 다음에 사줄게는 안 사주겠다는 뜻이에요. 다음 카트 때 사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맞잖아. 근데 개인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안 사줘도 왜 이걸 사줄 수 없는지를 어린애를 데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애가 그걸 알아듣겠나 싶은데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어디서 야 저거 보면서 신기하다 이랬는데 언제도 그걸 하냐면 강아지 키울 때도 그게 가능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배변을 애가 잘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팼거든 어렸을 때. 근데 걔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어느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해 애가.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떨어지는 그 변견도 믹스견. 믹스견이라고 합시다. 믹스견도 그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어디 고개 돌려! 이러면서 딱 잡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뭐 이러면서 끼껏해야 그 콧등 몇 번 이렇게 때리는 정도가 다거든요.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잖아. 그런데 애가 지도 잘못한 걸 알아요.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애도 알아. 애도 알아. 그래서 그걸 몇 번만 반복해주면 애가 안 해요. 그래서 야 이게 봐라. 사람을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얘가 눈치껏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린애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한 3살 먹은 애들도 2살 먹은 애들도 그걸 계속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 주면 그 다음부터 칭얼대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방편으로 막 넘기려고 대충 이렇게 해갖고 넘겨버리면 안 돼. 계속 반복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줬는데 나는 왜 공부를 못했는가?
공부를 하라고만 했지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준 적이 없어. 그냥 공부를 하래. 근데 해서 뭐 할 건데?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 그거 해서 뭐 힘들잖아.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유리해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하는 게 유리하대. 근데 하는 게 피곤한 뒤에 유리한 거보다 지금 편하고 그때 가서 좀 불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조삼모사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엎어치나 매치나 맛있는 거 먼저 먹고 맛없는 거 먹으나 맛없는 걸 계속 먹다가 맛있는 걸 먹으나 그게 그거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그걸 납득하지 못했어.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혹자는 안 했다고 하지만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안 한 거가 아니고 못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좋았으면 대충 해도 남들보다 잘했겠지. 근데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너는 공부하게 됐느냐? 나는 그게 내가 필요한 것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공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실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아주 특이한 애를 제 친구 중에 있었거든요. 걔가 영어를 못하는데 걔가 공부도 못해. 그리고 영어도 못하는데 걔가 영어 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걔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스토리 있는 게임에 빠졌는데 그게 영어판이었어 계속. 그래서 걔가 계속 그걸 찾으면서 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몇 개를 하니까 애가 그러니까 발음할 일은 없어. 근데 다 해석이 돼. 다 해석이 돼. 왜냐면 그거를 찾으면서 게임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어를 되게 잘해. 영어를 잘해.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쓸모는 없는데 아무튼 다 해. 그건 뭐냐면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지. 재밌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출가의 관점도 사실은 내가 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해야 되느냐? 근데 유성 출가라고 하는 거는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동아시아적 설정이에요. 그냥 출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건 부처님이 제자들이 부처님 제자 된다고 올 때도 비슷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거든, 대부분. 그걸 뭐 부모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근데 동아시아 전통과 연결되니까 지금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수계받을 때, 스님들이 수계받을 때 부모님을 향해서 절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방향이 어디든 마지막 이제 부모님에게 절을 한다. 부모님이 다 집 다르겠지. 그러니까 집 방향으로 다 몸을 틀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아니 돌아가셔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신 상황에서 그게 이제 마지막 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동아시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가 존재할 때 얘기예요. 그래서 출가와 관련된 거 용문사 팔상도 잠깐 볼게요. 용문사 팔상도. 용문사 팔상도가 초기 거라서 이게 좀 심플해요. 심플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초계 출가라고 쓴 거예요. 이게 조금 글자가 뭐 이렇게 좀 됐는데 약간 뭉개졌는데 이제 출가하려고 이제 마음을 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네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석천이 등장하고 뭐 정거천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마부 차이가고 그 다음에 건척이라고 하는 말이야. 칸타카, 찬타카, 칸타카 이랬습니다. 찬타카, 칸타카. 그래서 마부가 이제 말을 가지고 오고 여기 태자가 이걸 했네. 손가락을 세우고 있구만. 마지막 이렇게 딱 잡고. 이거는 이제 중국식 예로 공손하게 손을 모은 건데 손가락을 세우고 있네. 재밌네. 약간 그래서 사천왕이 그게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문유관 할 때 노병사의 모습을 정거천이 보여주고 정거천이라는 신들이 보여주고 부처님을 각성하게 해서 계몽시키려고 했다.
근데 그런 건 다 쓸모없는 얘기고요.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판단했겠지. 무슨 누가 옆에서 뭐 얘기한다고 그걸 결정한다라는 거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주체적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 최근 창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 봐봐, 얘기 봐봐. 그러면 저 오픈 AI, 뭐 챗GPT로 유명한 샘 알트먼 같은 경우 대학 2학년 때 축퇴 이거 배워서 뭐하나를 했대. 이거 더 이상 배워서 내가 목적에 타당한가? 걔가 스탠퍼드인가 뭐 나왔거든요. 되게 머리가 좋은 값더라고. 하버드 뭐 이런 데 다 붙었는데 그냥 그쪽이 공대가 좋아서 그쪽으로 갔대. 하버드를 안 가고. 그리고 한 2년 다니니까 이거 한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별로 도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때려쳤대.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분들은 야, 확실히 되는 애는 싹수가 다르다. 대학 2학년 때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기업가로 나간다는 게 그것도 성공한다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쪼밀쪼밀해서 뭘 만들어내서 그냥 창업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싶. 대학 2학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분들도 대학 2학년 있었잖아. 우리나라 남성들은, 여성은 모르겠고 남성들은 보통 군대 갔다 오면 약간 정신 차리고 그게 한 20대 후반 정도가 됐을 때 약간 애가 오락가락 하는 정도에서 되거든요. 근데 야, 대학 2학년에 도대체 그 판단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건 개인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 되게 재밌게 저는 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돈 벌다가 나중에 올인을 하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인가 얼마인가를 뭐 얼마면 내가 먹고 사는가를 한번 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뭐 몇 달러 아니어도 살기는 하겠다. 내가 설마 이 정도는 못 벌겠나? 그래서 올인하면서 베팅을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이. 떨어지면 뭐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면 한 달에 몇십 안 해도 되겠구만 이러면서 간다는 거거든. 근데 말이 그렇지 그게 이야기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걸 보고 있으면 애가 뭘 잘하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대기업 같은 거 다니고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어. 몇 년 안 됐어. 제 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씨, 거기까지 가는데 도대체 얼마가. 물론 그렇게 더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빌빌 거리다가 그럼 미치지. 미치지. 왜 넘어갔어? 그래서 주체적인 분들은 다 자기가 판단해요. 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때는 저런 시스템 안에서는 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윤색된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미화적으로 꼭 부처님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뭐 정거천이 뭘 했다는 둥, 뭐 사천왕이 뭘 했다는 둥, 되도 않는 일에 저 같은 사람도 제 스스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한 책임은 다 자기가 지는 거예요. 걔가 뭐 스탠퍼드를 2년 만에 때려치고 샘 알트만이 때려치고 잘못됐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길이고 자기가 믿고 갔던 거였기 때문에 자기 신념이 뚜렷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걸 졸업을 하고 일반 무슨 뭐 어디 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연봉이 뭐 몇 억을 받고 있었어도 그 후에 그게 더 행복하다고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게 미국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한국은 우수한 애들이 그 길을 못 가죠. 그냥 어떠한 꼭 가야 되는 길들이 있지. 지금 같으면 의대입니다. 그게. 무조건 한국은 의대. 공부 잘하는 애는 다 의대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근데 의대가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 공부를 잘하는데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좀 안타깝지. 근데 전부 그쪽에 가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안정적인. 나 그거 보면서 너무 슬펐다. 너는 왜 의대를 갔니? 라고 인터뷰를 했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졸업해서 한강뷰가 보이는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대학생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슬픈 거야. 아니 좀 한번 이렇게 펴보고 하다가
안 돼서 뭐 이렇게 뭐 좀 쉽게 말해서 좀 사가서 한 30 넘었고 이래가지고 안정적이어야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20대 초반에 입에서 그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회가 슬픈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삶을 안 살아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차익이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말 준비하고 뭐 이렇게 차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런데 얘기를 해드릴게 나중에. 여기 지금 야쇼다라가 하고, 그 다음에 부인들하고, 그 다음에 궁녀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다 누워 있죠. 이제 출가하려고 했을 때 잠드는 거죠. 다 잠들어서 쉽게 나갔다라고 하는 설정. 이게 이제 부처님 전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막으려고 했었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고 부처님은 쉽게 나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 말도 앞뒤도 안 맞아. 좀 지나고 보면. 왜 앞뒤가 안 맞냐면, 이 다음에 보면 유성출가상, 지금 성문을 말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사천왕이 발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4명이서 말발 하나씩. 나 그거 보면서 되게 웃겼거든요. 저 그림 보면서, 처음에 보면서. 왜 발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가만히 있나? 또 움직이면 야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지. 근데 성을 넘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출가를 누군가 막으려고 했는데 그걸 돌파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잠들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해 충돌이 벌어지는 거야, 저 내용 안에서도. 근데 저 내용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는 분명해. 그러니까는 왕실의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자로 남아서 나중에 왕위를 계승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출가를 안 하기를 바랬는데, 결국 어떠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출가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신들이, 사천왕이 말발굽을 들고, 그 다음에 제석천이 말 안장을 끌고, 그러니까 말을 끌고 약간 마부처럼 뭐 그렇게 해서 성을 넘어서 나갔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는 그 흐름을 넘었다. 그래서 이 중에 막으려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잠들었다. 그 다음에 성을 넘었다. 다 잠들었으면 넘어갈 필요 없죠. 그냥 가면 되죠. 아니,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뭐래.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가에 대해서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볼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과, 집단주의 구조 속에서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흐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요즘은 공부 잘하고 미국 가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눌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 주변에도 그런 걸 기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가게 그렇게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근데 한 번 그런 데 가가지고 있으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스님들 중에서 뭐 티베트 불교가 좋아요, 남방 불교가 좋아요, 이런 분들은 뻔질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정착하는 사람들은 안 와요, 한번 가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좋으면 안 오겠지. 그리고 뭔가 자기도 안 좋으니까 오겠지. 티베트 불교가 그렇게 좋으면 다람살라 살아. 남방 불교가 그렇게 좋으면 남방 가서 살아. 네가 미얀마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 구테타 나는 나라가 어떤지 상황을 한번 봐봐. 그렇게 쉬운가? 그래서 미국이 뭔가 괜찮긴 괜찮은가 봐. 거기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있는 게 상당히 괜찮은가 봐.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래도 내 자식이 좋다 하고 하니까 서로 못 보잖아. 보기가 어려워지잖아. 1년에 초기에는 1년에 한 2번 보다가 나중에는 몇 년에 한 번 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화상통화나 하고 뭐 손자하고 뭐 얘기나 좀 하고 그런 정도가 다야. 그런데 이게 미국 가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출가한다고 하잖아, 자식이. 그거는 좀 더 가까운 데서 본다. 더 가까운 데서 본다. 이게 지금 유교 문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야, 미국보다 가깝다. 미국보다 가깝다.
그래서 이게 이율성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불교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자식이 출가, 그거는 애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가와 관련된 생각들이 아직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생각을 사실은 바꾸는 게 다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의 흐름들을 사실 불교가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관점들이 좀 차이가 있다더라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부처님 출가와 관련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